금융권에서 상생금융 방안이 약간 노출이 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닌데요. 핵심은 상생금융의 핵심 말입니다. 자영업자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면을 해주느냐? 1.5%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금리가 5%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차등해서 뭐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차등해서 1.5% 가까이를 지금 깎아준다는 이야기예요. 깎아준다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5천의 대출을 가지고 있다. 1억 원의 대출을 가지고 있다. 1억 원의 대출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1년에 1.5% 감면이 되니까 15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150만 원을. 물론 대출금리가 5% 넘는 자영업자입니다. 부동산 임대는 제외고요. 부동산 임대. 그러면 여러분 전체 금액이 지금 은행연합회에서 예측하는 금액 따져봤더니 2조 정도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5% 넘었다. 이자가 5% 넘었다 하면 넘은 것에 대해서 적어도 할인을 해주는데 최대 1.5%까지 해준다. 1억이면 150만 원, 2억이면 300만 원을 돌려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이 정도 규모는요. 2022년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총지원에 2022년 당기순이익에 18조 9,369억 원인데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18개 은행, 시중은행하고요,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이 포함이 돼서 자영업자에게 이 5% 금리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 1.5%까지 감면해 주는 것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시중은행이에요. 시중은행. 그리고 인터넷은행입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2금융권은 없습니다. 저축은행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없고요. 단위농협도 없습니다. 카드사도 없고요. 진짜 최악의 어떤 이금융권의 상황은 이 자영업자에게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18개 은행만 포함이 되는 거지 이게 뭐 이금융까지 포함은 안 된다는 사실 한 번쯤 아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대출금리가 5% 넘는 금액이 있으면 그 5% 넘는 금액 그 대출에 대해서 최대 1.5%까지니까요. 예를 들어 뭐 내가 한 8%로 받았다. 그러면 최대 1.5%는 1.5% 받겠죠. 그거는요. 그러면 뭐 1억을 넘었다. 그러면 150만 원을 받는 거고요. 2억을 넘었다. 그러면 300만 원을 받는 거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금융권의 자영업자 상생 금융 방안은 이렇게 확정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은행의 횡재세법 있잖아요. 이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은행 횡재세라는 게 초과 수익 40%를 낸다. 그것도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가 넘는 순이자 수익에 초과 수익 40%를 낸다.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하면 횡재세가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금융권의 상생 방안의 어떤 전체 규모가 2조 원 규모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은행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제 유명무실해지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드시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영업자들에게도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어려운 이 자영업자의 환경에 약간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만큼 자영업자 부채 장난 아닙니다.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688조 5천억 원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예, 가계 부채까지 포함을 시키면 1043조가 되고요. 2018년 대비해서 개인사업자 부채를 보면 70.3%가 늘어났습니다. 284조 3천억 원. 예, 404조 2천억 원이 688조 5천억까지 늘어났죠. 예, 진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빚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영업자들 진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려운 자영업자들 빚이 사실 1금융권에 많을까요? 아니면 2금융권에 많을까요? 2금융권에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 자영업자들 빚이 엄청나고요. 카드사 생각하면 카드 론이나 카드 리볼빙이나 엄청나잖아요. 예, 그만큼 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니까 2금융권에서 빌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없다는 것, 예, 그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하나, 시장은요, 시장에 맡겨야 되거든요. 저도 자영업자이기는 하지만요, 성실히 돈을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저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누구든 말입니다. 예, 뭐 돈 빌려서 장사 안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요즘같이 장사 안 될 때는요, 돈 빌려서 버티는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실히 갚는 자영업자에게 같은 어떤 대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결국은 시장 경제가 또 깨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눌러서 상생금융 방안을 만들어냈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횡재서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횡재서를 만들어내느니 자율적으로 만들지 않은 분위기가 많이 숙성이 됐고, 그 분위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사실이죠. 포퓰리즘은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포퓰리즘이 시장에는요, 큰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도덕적 해이까지, 도덕적 해이라는 게 모랄 해저드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도덕적 해이까지 나타났을 때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좌파 포퓰리즘, 우파 포퓰리즘, 그 포퓰리즘 선상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 포퓰리즘이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키지는 않았으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치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 경제가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통치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근본을 가지고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